강의 비늘이 서로를 비추던 밤이 넘어가자 동쪽의 물빛은 어둠을 한 줌씩 움켜쥔 채 서서히 뒤로 물러났다. 이름을 부르지 않고도 서로를 알아보는 일이 가능한 순간이 지나가고 남은 것은 발의 방향과 호흡의 길이뿐이었다. 피는 아직도 속삭였으나 그 속삭임은 칼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문을 가리켰다. 오래 닫혀있던 문, 열리면 돌아갈 수 없는 문. 오늘의 이야기는 그 문을 마주한 두 형제의 첫 수련에 대한 기록이다. 하나는 피로 하나는 길로 문을 열고 둘은 같은 어둠을 다른 방식으로 밝힌다. 물가를 떠난 발이 숲의 경계에서 속도를 낮추었다. 밤새 고다있던 소나무의 그림자가 땅에 눕고 흙의 냄새가 그늘의 깊이를 따라 뒤로 미끄러졌다. 앞서 지나간 발의 무게가 가볍고 뒤따르는 발의 무게가 무거웠으나 두 무게는 거리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거리는 여전히 다정했고 다정함은 조심스러웠다. 나무 뿌리가 땅을 뜯어 올린 자리에 물방울이 고였고 물방울은 서로 다른 심장을 같은 박자로 적었다. 적힌 박자 위로 백로 한 마리가 날개를 쳤고 늪을 가로질렀다. 늪은 발을 붙잡지 않았고 숲은 숨을 붙잡지 않았다. 발과 숨이 모두 붙잡히지 않는 새벽은 흔치 않았다. 산길은 하나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두 겹으로 겹쳐 있었다. 낮은 겹은 사람의 길이고 높은 겹은 바람의 길이었다. 사람의 길은 돌과 흙으로 분명했고 바람의 길은 프리페면으로 보일 듯 말 듯했다. 두 형제는 서로 다른 겹을 밟았다. 형은 바람의 겹을 따라, 동생은 사람의 겹을 따라. 두 겹이 숲 깊숙한 골짜기에서 하나로 합쳐질 때까지 나무들은 가지를 내려 그들의 머리를 다독였다. 다독임은 축복이 아니라 승인의 표시였다. 산은 오늘 하루 이 둘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골짜기의 바닥은 돌로 된 넓은 판 한 장이 품고 있었다. 비에 닿지 않는 판의 표면에는 낙엽이 썩지 않은 채 얇게 눌려 있었고 눌린 인맥 사이로 미세한 문양이 드러났다. 문양은 글이 아니었지만 읽힐 수 있었다. 바람이 돌아가던 방향, 물이 멈추던 위치, 별이 늦게 뜨던 계절. 사계절이 고스란히 눌린 자리에서 형은 신발을 벗었고 동생은 검집을 풀었다. 벗고 푸는 행위가 의식의 시작을 대신했다. 말로 하는 맹세 대신 몸으로 쓰는 맹세가 더 오래 남는 법이었다. 판의 중앙에 얇은 금이 장력처럼 뻗어 있었다. 금의 시작과 끝은 눈으로 보이지 않았으나 손에 체온이 닿자 금은 숨을 쉬듯 미세하게 들썩였다. 들썩임이 반복되자 낙엽의 문양이 낡은 천처럼 가볍게 들려올랐다. 문이 있었다. 문은 판 위가 아니라 판 아래에 달려 있었다. 열리는 것은 위가 아니라 밑이었다. 밑으로 열리는 문은 늘 결심을 요구했다. 내려간다는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과 친했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은 책임과 닿아 있었다. 형은 몸의 무게를 반으로 나누어 금 위에 올려두었다. 무게의 반이 발로, 반이 등이었다. 등으로 지탱하는 반은 길에서 익혔고 발로 지탱하는 반은 사람들에게서 배웠다. 동생은 손목에 낙인을 금 위에 잠깐 스치듯 대었다. 낙인의 열은 불이 아니라 빛이었다. 빛은 금속의 기억을 깨웠고 금속의 기억은 잠깐 동안 문의 이름을 달아주었다. 문은 이름을 가진 채로 내려갔다. 내려간 자리에서 바람이 올라왔다. 바람은 냄새가 없었다. 문 아래는 넓지 않았다. 사방으로 일정한 간격의 돌기둥이 둘러섰고 기둥마다 누군가의 손이 오래 머문 흔적이 네모난 온기를 남겼다. 온기가 아직 식지 않은 듯 느껴지는 것은 착각이었다. 그러나 착각은 의뢰를 설득하는 가장 유용한 장치였고 의뢰가 설득되면 몸은 쉽게 순응했다. 두 형제는 기둥과 기둥 사이 정중앙에 서서 서로의 어깨가 직접 닿지 않을 만큼의 여백을 남겼다. 여백은 무례함을 막는 울타리였고 동시에 서로를 지키는 방패였다. 첫 호흡은 길었다. 들숨은 천천히, 날숨은 더 천천히. 들숨과 날숨 사이의 무음 구간이 길수록 눈앞의 어둠은 부드러워졌다. 어둠이 부드러워지자 돌기둥의 문양이 하나씩 살아났다. 문양은 무공의 피결이 아니라 실패의 방향을 적어둔 지도였다. 어느 각에서 무릎이 무너졌는지, 어떤 회에서 어깨가 떠버렸는지, 어떤 박자에 눈이 먼저 흔들렸는지. 실패의 기록이 쌓여있는 공간은 성공의 신화를 허락하지 않았다. 신화가 없는 수련은 낭만을 줄였고 그 줄어든 낭만의 빈자리에는 절실히 들어찼다.
동생의 손끝에서 보이지 않는 실한 가닥이 풀려나와 공기의 외벽을 더듬었다. 실은 파괴의 의지가 아니라 탐색의 의지였다. 실이 돌기둥의 내 모서리를 만지며 되돌아올 때 형의 발바닥 아래에서 얇은 열이 표면으로 올라왔다. 두 의지가 서로의 표면을 매우 얕게 긁었다. 긁힘은 상처가 아니었다. 경계였다. 경계가 생기면 합의가 생겼다. 합의의 첫 줄이 적히자 천마신공의 문이 안쪽에서 낮게 울렸다. 천마신공의 초두는 힘을 모으는 법이 아니라 힘의 단위를 바꾸는 법이었다. 동전만 한 단위로 쓰던 힘을 쌀알만 한 단위로 쪼개고 쌀알만한 힘을 다시 먼지의 질감으로 분쇄하는 일. 분쇄된 힘은 공격의 양을 줄이고 감각의 면을 넓혔다. 면이 넓어지면 충돌은 접촉으로 바뀌었다. 접촉은 박해가 아니었다. 대화였다. 대화가 가능해진 자리에서 형의 등줄기가 조금 더 낮아졌고 동생의 어깨가 아주 조금 더 내려앉았다. 내려앉음이 합의의 두 번째 줄이었다. 형이 먼저 사람의 길에서 익힌 보법을 흐릿하게 펼쳤다. 반보의 간격이 도리어 허공의 미세한 파장을 크게 들여왔다. 파장이 커질수록 돌기둥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그림자의 첩선이 서로 만나는 교차점에서 동생의 낙인이 한 번 숨을 쉬었다. 숨이 빛을 비스듬히 한 칸 옮겼다. 빛이 옮겨간 방향으로 형의 발이 뒤늦게 이동했다. 늦었지만 늦지 않은 타이밍. 수련의 시간에서 이러한 응답이 누적되면 서로의 오차는 간격이 아닌 유연성으로 바뀌었다. 동생의 피는 이미 일찍 깨어 있었고 형의 피는 오랫동안 낮아져 있었다. 깨어있는 피는 전진을 요구하고 낮아져 있는 피는 보류를 요청한다. 전진과 보류가 같은 시각, 같은 몸에서 서로의 멱살을 잡는 순간 많은 수련은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둘은 각자의 피에 짧은 휴식과 얕은 자극을 번갈아 적용했다. 동생이 피의 층을 한 겹 내리고 형이 자신의 상흔에 뜨거운 손바닥을 얹어 내부의 침묵을 불러 올렸다. 불러온 침묵이 과하지 않도록 다시 동생의 낙인이 낮은 박자를 제시하고 형의 보법이 그 박자 위에 얇은 문장을 얹었다. 문장은 전투의 기술이 아니었다. 살아남는 문법이었다. 살아남는 문법은 되게 느리고 느림은 오해받기 쉽다. 오해받지 않기 위해 둘은 속도를 보이지 않게 바꾸었다. 바꾸는 순간이 드러나지 않도록 바꿈의 전조에 작은 흔들림조차 남기지 않도록. 흔들림이 사라지자 수련의 공간은 숨을 크게 내쉬었다. 벽이 한 뼘 밀려나고 천장이 한 줌 높아진 것 같은 착각. 착각이 계속되자 천마신공의 문이 두 번째로 울렸다. 돌기둥마다 한 칸씩 어두운 상흔이 남아 있었다. 그중 몇 칸은 사람의 키보다 낮고 몇 칸은 팔 길이보다 멀었다. 낮은 상흔은 지켜주지 못한 날의 기록이었고 먼 상흔은 과욕으로 넘어진 날의 기록이었다. 형은 낮은 상흔 앞에 섰다. 발끝이 상흔에 닿지 않도록 서서히 중심을 옮기고 그 앞에 빈칸 하나를 추가했다. 덜 다칠 수 있었던 자리의 가정. 동생은 먼 상흔 앞에 섰다. 낙인의 열을 최대한 줄이고 원보다 조금 작은 반원을 그렸다. 덜 욕심낼 수 있었던 각도의 추정. 두 개의 가정과 추정이 나란히 놓였을 때 실패는 모방되기보다 해석되었다. 해석된 실패가 다음 실패를 줄였다. 돌의 표면이 체온을 배워갔다. 배운 표면이 손의 기척을 외우듯 따라했다. 따라하던 표면이 어느 순간 먼저 움직였다. 먼저 움직임은 예고였다. 예고는 실수를 유예한다. 유예된 실수의 자리에 숨이 들어왔다. 숨이 들어오면 칼의 입김은 느슨해졌다. 느슨함이 지속되자 수련은 전투에서 행위로 바뀌었다. 행위의 반복은 의미를 만들었다. 의미가 생기자 문은 세 번째로 울렸다. 천마신공의 둘째 장은 치풍염의 기초를 섞는 법을 가르쳤다. 땅은 중심, 바람은 방향, 불은 결심. 중심이 없으면 방향은 의심이 되고 결심이 없으면 방향은 유랑이 된다. 반대로 결심만 있으면 중심은 굳고 바람은 사라진다. 사라짐은 시야를 좁힌다. 좁아진 시야 앞에 길은 위험했다. 두 형제는 서로의 장단을 바꾸어 지었다. 형은 바람을, 동생은 땅을. 불은 반으로 나누지 않았다. 불은 공동의 그릇에 붓되 넘치지 않게 아주 조금만. 적은 불이 오래갔다. 오래가는 불만이 수련의 문을 태우지 않고 비춰주었다.
땅을 들여오는 시간에는 무릎이 낮아졌고 바람을 들여오는 시간에는 쇄골이 가벼워졌다. 불은 둘 사이의 무음을 연결했다. 연결이 자연스러워지자 발뒤축과 발볼 사이에 있던 미세한 틈이 하나씩 봉합되었다. 봉합된 틈 위로 움직임이 흘렀다. 흐름이 길어지자 공간의 온도가 바뀌었다. 일정하던 공기가 가장자리부터 따뜻해졌다가 다시 식었다. 따뜻함과 냉기가 번갈아 표면을 도는 동안 형의 등은 더 낮아지고 동생의 어깨는 더 내려갔다. 내려간 두 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가 생겼다. 다리는 말이 아니었으나 확실한 대화였다. 견딘다는 말은 버틴다는 말과 같지 않았다. 버팀은 굳어지기 쉽고 굳어짐은 부러지기 쉽다. 견딤은 유연했고 유연함은 부서지지 않았다. 두 형제는 다리 위에서 서로의 무게를 번갈아 받았다. 받는 시간에는 받는 쪽이 중심을 숨기지 않았고 주는 시간에는 주는 쪽이 중심을 과시하지 않았다. 숨기지 않음과 과시하지 않음이 동시에 지켜지는 일은 드물었다. 드문 일이 되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방어를 찾지 않았다. 방어가 줄자 공격의 이익도 줄었다. 줄어든 이익이 수련의 공간에서 폭력을 밀어냈다. 다리의 한가운데에서 바람이 바깥쪽으로 흐르고 땅의 냄새가 안쪽으로 스며들었다. 불은 어느 쪽도 편들지 않았다. 불이 편들지 않는 동안 낙인의 빛은 색을 잃고 모양만 남았다. 모양만 남은 낙인은 표식이 아니라 길잡이가 되었다. 길잡이의 화살표는 서로를 향하지 않았다.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가리킴이 겹친 순간 문은 네 번째로 울렸다. 무술의 초심자에게 가장 어려운 장은 공백을 세우는 장이었다. 공백은 기술의 부재가 아니라 기술의 장치였다. 비어있는 칸이 있어야 찬 칸이 의미를 얻었다. 비어있지 않으면 모든 칸이 평등하게 무의미해졌다. 두 형제는 공백을 길이로 너비로 높이로 배치했다. 길이의 공백은 여백을 만들었고 너비의 공백은 우회를 만들었다. 높이의 공백은 숨을 만들었다. 만들어진 숨 위에 수련의 하루가 더 얹혔다. 얹힌 하루는 무너지지 않았다. 공백을 다루는 동안 돌기둥의 그림자는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그림자는 휴식처가 되었고 휴식은 사치가 아니게 되었다. 사치가 아닌 휴식은 더 많은 사람을 구했다. 구해진 사람들의 발이 내일 이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두 형제는 마지막으로 공백의 위치를 바닥의 바늘처럼 얇게 표시했다. 표시된 곳은 쉽게 태워지지 않았고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지워지지 않는 표시는 망각을 늦췄다. 늦춰진 망각은 역사가 되었다. 수련의 막바지에 공기가 저녁의 온도를 닮아갔다. 저녁에는 대개 그리 보였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문장들이 바닥의 틈새에서 서서히 올라왔다. 문장들은 이름을 적지 않았고 날짜를 적지 않았다. 대신 시를 적었다. 시는 실패가 덜 부끄러운 언어였다. 언어가 부끄러움을 덜어줄 때 사람은 더 솔직해졌다. 솔직해진 기록에서 두 형제는 같은 줄을 읽었다. 지키지 못한 밤의 기록, 지켜낸 새벽의 기록. 둘은 같은 줄 앞에서 발을 모았다. 모아진 발은 침묵의 맹세였다. 맹세는 소리보다 오래갔다. 새겨지는 글은 누구의 것도 아니었지만 읽는 이는 특정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서로를 상처내지 않고 서로를 단단히 하는 법을 배운 두 사람. 문장은 그들을 위로하지 않았고 칭찬하지도 않았다. 다만 다음 장의 문턱을 가리켰다. 문턱은 높지 않았으나 낮지도 않았다. 적당한 경계는 긴장을 유지시켰다. 긴장이 유지될 때 수련은 과장되지 않았다. 문이 다시 위로 열렸다. 열림은 소리가 나지 않았다. 흙 냄새가 모르게 바뀌었다. 바뀐 냄새를 따라 발이 위로 올라섰다. 밖의 바람은 수련 전에 비해 얌전했고 햇살은 기둥의 그림자를 적당한 길이로 눌러놓았다. 길이는 과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형의 등은 천천히 펴졌다. 너무 빨리 펴지 않도록 안쪽의 무게를 한 번 더 어루만졌다. 동생의 어깨는 가볍게 뒤로 물러났다. 물러남이 퇴각이 아니라 정중함이 되도록 낙인의 열을 끝까지 낮게 유지했다. 숲은 두 사람을 처음 볼 때보다 덜 경계했다. 새들이 가지 끝에서 짧게 자리 이동을 했고 노루가 먼 데서 잠깐 머리를 들었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숙이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인정이었다. 인정은 환영보다 오래갔다.
환영은 순간을 밝히고 인정은 시간을 밝힌다. 시간을 밝히는 숲은 좋은 선생이었다. 돌아가는 길의 두 형제는 수련의 성과를 몸에만 담지 않았다. 길의 곳곳에 작은 수정을 남겼다. 밥을 먹는 자리와 불을 켜는 자리 사이의 간격을 손가락 한마디만큼 넓혔다. 넓어진 간격은 앉은 이의 어깨를 예의 없이 밀지 않게 했다. 다리 위에 밧줄을 한 줄 더 보태되 밧줄의 매듭을 어린아이의 팔 높이에 맞추었다. 맞춰진 높이는 아이가 먼저 건너게 했다. 숲길의 도랑거리는 물길과 만나기 전에 작은 돌을 두어 개 옮겨 놓았다. 돌의 간격이 발의 간격을 바꿨다. 바뀐 간격 덕분에 늙은이의 발목이 덜 꺾였다. 이 작은 수정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알아차리지 못하는 변화가 가장 깊은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둘은 알고 있었다. 알고 있는 자는 조급하지 않았다. 조급하지 않음으로 오래 했다. 오래 하는 일이 짧은 시간에 거대한 돌파보다 유익할 때가 많았다. 길은 그런 종류의 노력을 기억했다. 해가 다시 낮아지자 강은 은빛으로 얕아졌고 탑은 그림자를 길게 늘렸다. 늘어진 그림자 아래에서 사람들은 장작을 모았고 은빛강 위에서 아이들은 물수제비를 띄웠다. 물수제비의 궤적은 수련의 호와 닮아 있었다. 호가 길게 이어질수록 마지막 돌은 멀리 갔다. 멀리 가는 돌을 보며 아이들이 웃었다. 웃음은 수련의 성과와 무관했지만 수련의 이유와는 닿아 있었다. 어른들이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 칼을 늦추는 날 강호의 지도가 다시 한 줄 수정될 것이다. 탑은 어둠 속에서 종을 울릴 준비를 했다. 종은 승리를 알리는 도구가 아니었다. 시작을 알리는 도구였다. 시작은 늘 새로웠고 새로움은 늘 피로웠다. 피로를 견디는 법을 배운 자만이 새벽을 열었다. 오늘의 수련은 그 피로에 견디는 법을 한 장 더 늘렸다. 늘어난 장이 많은 일을 살릴 것이다. 살린다는 말은 위험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습관이 쌓이면 왕자도 길도 조금씩 변했다. 변한 뒤에도 서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만큼 내일의 문은 다시 열릴 것이다. 천마신공의 문은 다시 닫혔다. 닫힘은 끝이 아니었다. 닫힌 자리 위로 바람이 흙을 얇게 덮었다. 덮인 자리에는 발자국 하나 남지 않았다. 대신 사람의 두께가 남았다. 얇던 등이 조금 두꺼워졌고 무겁던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다. 두께와 가벼움은 모순되지 않았다. 모순되지 않는 몸이 길을 지키기 시작했다. 지킨 길에는 내일의 밥이 놓이고 내일의 등불이 켜질 것이다. 등불 아래에서 누군가는 칼을 버리고 누군가는 칼을 벼를 것이다. 벼리는 자와 버리는 자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 밤이 언젠가 오기를 문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오늘 두 형제는 칼을 들지 않고 문을 열었다. 피의 온도와 길의 숨을 같은 그릇에 부어 흔들리지 않게 섞는 법을 배웠다. 돌기둥의 실패와 낙엽의 기록이 그들의 발을 붙들지 않았고 공백의 자리들이 그들의 등을 밀었다. 문은 닫혔으나 문턱은 남았다. 남은 문턱 위로 내일의 발이 올라설 때 강호의 지도가 다시 얇게 수정될 것이다. 길의 수정이 누군가의 눈에 의심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밤, 오래 눌러둔 균열이 수면 위로 비칠 차례다. 등불과 숟가락의 문법에 칼과 규범의 문법이 다시 겹치며 강호의 바람은 한 번 더 거세진다. 저수지 같은 침묵이 며칠간 강호를 덮고 있었고 등불과 숟가락이 지도를 고치는 동안 칼의 날은 살짝 뒤로 젖혀져 있었다. 그러나 고요는 언제나 파문의 서막을 품고 있었다. 산맥의 능선 위로 느리게 이동하던 구름의 음영이 어느 날 문득 같은 방향으로 쏠릴 때 오래 눌러둔 균열이 빛을 받기 시작했다. 길의 문장들이 사람의 발을 늘리고 탑의 계산들이 행군의 경로를 완만하게 수정하는 그 시간대에 정파의 등줄기인 무림맹은 마침내 바람의 냄새가 달라졌음을 알아차렸다. 냄새의 변조는 사소했으나 사소함이 누적되면 군세가 바뀌었다. 이번 장면은 그 작은 변조가 거대한 판도를 어떻게 흔들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무림맹의 서고는 햇살을 직접 받지 않았다. 종이의 수명이 곧 판단의 수명이었기 때문이다. 오래된 간본이 켜켜이 꽂힌 통로 사이로 발소리가 소리의 무게를 줄여 흐르고 틈마다 맑은 잿빛이 얇은 층으로 눌려 있었다. 사소한 관찰들이 적힌 단막 보고서가 하루 간격으로 묶여 들어왔다. 숟가락의 분실률이 특정 고을에서 유독 낮아진 사실, 등잔 오일의 거래가 난문이 아닌 서문으로 치우친 사실, 마을 사당 앞 돌계단에 남겨지는
발자국의 방향이 새벽마다 한 칸씩 북쪽으로 기우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의미가 없었으나 셋이 모이면 다른 뜻을 만들 수 있었다. 다른 뜻은 균열의 기원으로 이어졌다. 기록에는 칼의 소리가 없었다. 칼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칼을 부르는 신호가 되는 것을 서구의 종이는 누구보다 먼저 아는 편이었다. 종이는 눌림을 기억했고 눌림의 패턴 속에서 보고의 결이 바뀌는 순간을 집어냈다. 결이 바뀌는 순간은 대개 사람의 마음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과 겹쳤다. 마음의 방향은 숫자보다 빨랐다. 빠름이 종이에 닿는 타이밍이 앞당겨졌을 때 무림맹은 움직임을 준비했다. 개방이 깔아둔 숟가락의 법은 표면적으로는 자선에 가까웠고 실제로는 통과 의식에 가까웠다. 문턱마다 곡물의 무게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그 무게가 닷새 간격으로 미세하게 가벼워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진자 운동을 반복했다. 반복의 중심점이 조금씩 이동했다. 중심점은 판과 바퀴의 접점처럼 보였고 접점의 이동은 바퀴가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었다. 무림맹의 서찰 담당은 바퀴의 방향을 지도로 옮겨보며 일정한 호의 눈금을 더했다. 호는 똑바로 가지 않았다. 굽이치는 경로가 사람이 덜 다치는 경로라는 사실을 길의 윤리가 설명했고 그 윤리를 계산으로 번역하는 시도는 정파의 긴장과 맞닿았다. 긴장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고 누구의 변명도 되지 못했다. 다만 다음 장면의 배경을 구성할 뿐이었다. 길의 언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조문을 늘렸다. 빵과 물과 쉼의 우선순위가 어느 순간 칼의 우선순위를 앞질렀다. 우선순위의 역전은 혁명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얇았고 변화라 부르기에는 너무 넓었다. 얇고 넓은 장면이 오래 지속될 때 사람들의 발은 전투보다 통과를 선택했다. 통과의 선택지가 많아지는 풍경에서 무림맹의 오래된 훈령은 미묘한 고장음을 냈다. 고장음은 곧 점검의 신호였다. 서구의 측면에는 날씨를 기록하는 작은 돌판이 걸려 있었고 돌판의 맨 아래 칸에는 바람의 방향이 묵필로 표시되었다. 표시는 한밤중에 바뀌었다. 한밤중의 바람은 사람의 방향보다 먼저 변했다. 변한 기록이 사흘 연속 같은 속표를 보일 때 망로의 풍현은 아래로 내려와 종소리 없이 흔들렸다. 흔들림이 오래가면 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칼을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칼을 아직 들지 않기 위해 열렸다. 아직 들지 않는다는 결정이 무림맹의 체면을 해치지 않도록 푹 긋은 이유를 정교하게 매만졌다. 이유를 정교하게 하는 일은 탑의 귀에겐 습관이었고 길의 눈에겐 경고였다. 길의 눈은 등불의 높이로 기분을 읽었고 그릇의 위치로 고통을 읽었다. 낮은 등불이 늘어나는 동네의 뒷골목에서는 밤마다 아이의 울음이 줄어들었다. 울음의 감소는 통제도 승리도 아니었다. 그저 개선이었다. 개선을 불편해하는 쪽이 늘어날 때 무림맹은 균열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균열의 단면에는 늘 사람의 사연이 얇게 붙어 있었고 사연이 붙은 틈을 칼이 지나가면 돈과 피가 함께 흐르는 법이었다. 사파의 이상한 움직임은 전투력의 총량이 아니라 리듬의 변이로 드러났다. 하움은 잔당의 움직임이 조밀해졌다가 조금 뒤 정파의 사찰 주변에서 미약한 불이 하루 이틀 길어졌다. 길어진 불은 훈련이 아니라 보호의 징후였다. 보호가 늘어나면 억압도 늘어난다. 억압은 위에서만 내려오지 않았다. 아래에서도 올라왔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무게를 읽어내는 기능이 무림맹의 보고 체계에는 없었다. 없다는 사실이 곧 취약이었다. 취약을 덮기 위해 며칠 간격으로 시찰단이 산문을 벗어났다. 수자의 걸음은 예의의 리듬을 지켰고 방장의 손끝은 비워둔 자리를 살폈다. 비워둔 자리는 사람의 결석이 아니라 폭력의 실패였다. 실패가 반복되면 제도는 모양을 바꾸어야 했다. 모양을 바꾸는 일은 영광스럽지 않았다. 그러나 부끄럽지도 않았다.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표면을 바꾸는 척만 하는 손이었다. 그 손은 곧 들켰다. 들킨 뒤에도 버티는 솜씨는 언제나 뛰어났지만 이번에는 밥과 불의 기록이 그 솜씨의 허점을 드러냈다. 무림맹의 지도에는 하얀 칸이 드물었다. 모르는 것은 곧 위험이었고 위험은 곧 예산이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남창 너머와 북창 아래 사이에 작게 비어있는 영역이 생겼다. 비어있는 칸은 혀끝에 남은 마처럼 지우기 어려웠다. 그 하얀 곳에 사람의 이동이 쌓였고 이동의 끝에서 작은 등불이 매달렸다. 등불은 맹가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허락을 받지 않는 빛은 불경의 씨앗이었다. 그러나 꺼뜨릴 수 없었다. 꺼뜨리면 고아의 밤이 더 길어졌다. 길어진 밤은 폭력의 작업 시간을 늘렸다. 작업이 늘면 보고는 뒤따라왔다. 보고의 문장 앞에서 지도 담당의 손이 멈추었다. 칸을 채울 것인가, 비워둘 것인가. 비움이 실패의 고백처럼 보일 만큼 제도는 여전히 자존심이 있었다. 그때 길의 문법이 멈춘 손을 앞질렀다. 숟가락 하나가 그 칸의 모서리에 꽂혔다. 꽂힌 금속의 선은 행정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생존의 표식은 관등성명을 묻지 않았다. 묻지 않기 때문에 길었다. 길기 때문에 강했다. 강함의 다른 이름이 때때로 불복종이라면 이번에도 그렇게 불릴 가능성이 높았다. 평정의 표정으로 둘러쳐진 대청의 저울은 늘값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도구였으나 어느 날부터 첩시가 무게 대신 방향을 재고 있었다. 사파의 마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발열량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발열량보다 일정하게 낮아졌다. 낮다는 사실이 곧 소모가 적다는 뜻이었다. 소모가 적다는 것은 길이 지혜로워졌다는 신호였다. 지혜의 확보는 싸움의 감가상각을 의미했다. 감가상각이 계산에 오르기 시작했을 때 무린맹은 칼보다 지도에 가까워졌다. 지도에 가까워지는 정파는 두 종류였다. 더 현명해지거나 더 잔인해지거나 어느 쪽이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저울의 시침은 움직이지 않는 듯 보이면서도 서서히 한편으로 기울었다. 기울어짐이 눈에 보일 만큼 커지면 이미 늦었다. 늦지 않기 위해 알림이 울렸다. 알림은 종소리 대신 가벼운 바람으로 대청의 초를 흔들었고 촛농이 한 방울 더 빨리 떨어졌다. 떨어진 낙수의 속도를 기록하는 수첩이 책상 구석에서 미묘하게 떨렸다. 떨림이 신호였다. 의논이 열렸다. 그러나 방 안에는 발화가 없었다. 발화가 없다는 사실이 곧 합의의 전조는 아니었다. 오히려 책임의 부담이 각자의 체온을 조금씩 줄이고 있었다. 체온이 내려갈수록 문장은 길어졌고 문장이 길어질수록 칼은 멀어졌다. 멀어진 칼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표정의 미세한 변화였다. 눈꺼풀의 무게가 판결의 방향을 암시하고 입술의 마른 선이 전선의 길이를 추정하게 했다. 누구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으나 모든 이가 귀를 열고 있었다. 열려있는 귀의 집단은 칼을 늦춘다. 늦춰지는 사이 균열은 더 넓어졌다. 핀으로 고정한 지도 위에 얇은 실이 촘촘히 얽히기 시작했다. 실은 전령의 속도를 의미했고 그 결이 복잡할수록 판단은 늦었다. 늦어진 판단을 보강하기 위해 외부의 기록들이 동원되었다. 하우문의 장부 일부, 정파 각, 문파의 식자 기록, 동네 주막의 쌀독 깊이는 매일 사진처럼 찍혀 서고로 올라왔다. 사진이 늘어날수록 설명은 명료해졌고 명료해질수록 책임의 모양은 더 선명해졌다. 선명함은 되게 불편했다. 길 곳곳에 놓였던 작은 수정들 다리의 매듭, 높이 밥자리의 간격, 등불의 위치에 어느 날부터 표준의 선이 희미하게 그려지기 시작했다. 표준의 선은 거칠지 않았다. 오히려 섬세했다. 섬세한 간섭은 거친 개입보다 오래갔다. 등불의 높낮이가 마을 크기에 따라 일정한 범위를 갖도록 조절되었고 숟가락의 수량이 이웃 고을과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배분되었다. 무리하지 않는 균질화는 반발을 덜 일으켰다. 반발이 적으면 관리는 수월했지만 길의 유연성은 조금씩 줄었다. 유연성이 줄면 위기의 회복력도 줄었다. 줄어드는 보궐력 앞에서 길의 사람들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칼이 아닌 발로 들었다. 들림은 아직 분노가 아니었다. 그러나 분노의 방향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 간섭은 정파 내부의 누군가가 길의 문법을 배워 만든 결과였다. 배워서 익힌 손길이 폭력을 덮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형제의 학습은 속도를 늦추었다. 늦춤은 책임이었다. 책임의 다른 이름이 피로였다. 피로가 쌓일수록 하늘의 색은 옅어졌다. 남쪽의 연습터에서 젊은 발들이 새로운 포법을 익혀나갔다. 발의 간격은 짧아지고 어깨의 선은 낮아졌다. 눈은 먼 데보다 가까운 데를 먼저 후었다. 가까운 데를 먼저 읽는 습관은 부상자를 줄였고 줄어든 부상은 훈련을 끊기지 않게 했다. 끊기지 않는 훈련은 네트워크가 되었다. 네트워크의 선들이 하나둘 이어지자 무린맹의 그림자들은 지도에서 보이지 않던 통로를 발견했다.
통로는 길이 아니라 조직이었다. 조직은 새로웠고 새로움은 두려웠다. 두려움이 커지면 제도는 칼을 쥔다. 아직 그 수순이 시작되지 않았으나 흔들림은 이미 들렸다. 북쪽 사단의 검은 상대의 칼을 기다리며 뒤로 물러나는 기술을 버리고 상대가 칼을 뽑기 전에 주변의 호흡을 바꾸는 기술을 연습했다. 호흡을 바꾸는 일은 전투가 아니었다. 상황을 바꾸는 일이었다. 상황이 바뀌면 승패가 뒤집히기 전에도 싸움이 끝나곤 했다. 끝나는 싸움의 영웅은 불필요했다. 영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밤이 많아질수록 이름은 작아졌다. 작아진 이름이 길게 남았다. 길게 남은 이름이 역사로 넘어갈 때 무린맹의 연대기는 다른 문체를 요구했다. 소문은 남문에서 태어나 북문에서 다 자랐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다리를 보수한다는 이야기였고 다음에는 다리를 건너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였고 이윽고 다리의 이름이 조용히 바뀌었다는 이야기로 자랐다. 이름의 변경은 수리보다 어렵다. 그러나 이번에는 쉽게 진행되었다. 아이가 먼저 건너는 다리, 노인이 멈추지 않는 다리, 집마차가 등불을 끄지 않는 다리. 이름이 설명을 포함하는 방식은 정파 문서의 문체와 달랐다. 다른 문체가 살아남았다. 살아남는 문체 앞에서 정파의 기표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끄덕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칼은 그 자리를 요구했다. 요구를 늦추는 데 필요한 것은 새로운 평정이었다. 평정은 수련으로만 얻을 수 없었다. 길의 복잡함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했다. 받아들이는 동안 서구의 잉크가 더 많은 물을 요구했고 물이 늘어날수록 문장은 덜 아팠다. 덜 아픈 문장이 늘어나자 길의 표정도 덜 굳어졌다. 그러나 덜 굳은 얼굴이 곧 화해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다음 전열이 조금 더 낮아질 뿐이었다. 강호의 밤은 이상하게도 너무 조용했다. 새가 울지 않았고 개가 짖지 않았다. 등불이 흔들렸으나 불꽃은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는 불꽃은 비밀의 표시였다. 비밀은 반드시 누군가를 지키거나 무너뜨렸다. 지키는 데 쓰일 때는 전설이 되었고 무너뜨리는 데 쓰일 때는 반역의 이름을 얻었다. 누구의 선택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고요가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맥박이 일정했다. 일정함은 대개 결심의 표시였다. 결심이 무르익으면 도장이 찍혔다. 도장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강호의 기압이 한 번 더 내려갔다. 기압이 내려가면 칼을 빼는 손의 속도가 빨라졌다. 피를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피를 맞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피를 맞고 싶은 마음이 피를 부르는 아이러니를 역사마다 기록하고 있었다.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등불의 높이가 조금 낮아졌다. 낮아진 높이는 아이의 눈높이와 같았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밤은 잔혹하지 않았다. 그 시야가 길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숨들이 여럿 갇혀 있었다. 수련을 마친 형과 동생의 발은 그날 밤 서로 다른 갈림길 위에 올라섰다. 형의 발은 남쪽의 낮은 강을 따라 더 아래의 마을로 내려갔고 동생의 발은 서쪽의 마른 바람을 따라 탑의 그림자에 닿았다. 그러나 두 발끝이 가리키는 점은 묘하게 동일했다. 지도의 원형 중심에서 불과 손가락 한마디 차이의 거리. 둘의 선택이 모은 지점에 내일의 균열이 벌어질 예정이었다. 예정은 예언이 아니었고 예언은 때로 현실을 만든다. 현실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수련의 기록이 방금 끝났을 뿐이었다. 형의 길에서는 팝솥의 뚜껑이 한 겹 더 가볍게 올라갔고 동생의 길에서는 창끝의 무게가 한치 더 낮게 내려갔다. 가벼움이 서로를 이해했다. 이해가 깊을수록 충돌은 얕았다. 얕은 충돌은 오래가지 않았다. 오래가지 않는 싸움은 정세를 덜 망가뜨렸다. 망가지지 않은 공간에서만 재건은 빠르다. 빠른 재건이 반드시 옳음의 증거는 아니지만 그 밤 강호는 속도를 원하지 않았다. 대신 숨을 원했다. 숨이 길어지자 별이 조금 더 밝았다. 결론을 적는 잉크가 준비되었다. 그러나 잉크는 종이 위로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결심은 칼보다 무거웠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기술이 성숙해지면 칼을 꺼내는 일이 줄었다. 줄어든 빈도의 사이에서 등불의 언어가 조금 더 자랐다. 서구의 책등에는 새로운 분류표가 붙었다. 전투 보고가 아닌 생활 기록, 공방 기술이 아닌 연결 기술, 맹훈령이 아닌 길의 원칙. 새 분류의 글자들은 오래 살아남기 어려운 신입이었다.
그럼에도 붙었다. 붙은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끝이 모여 가장자리를 눌렀다. 눌림이 온건했다. 온건함이 기록되는 시대는 전쟁의 근육이 스스로 긴장을 풀기 시작한 시대였다. 그러나 방심의 시대가 아니었다. 외곽의 망루는 평소보다 한 겹 더 빛을 높였다. 빛이 높아질수록 그림자는 더 진해졌다. 진한 그림자가 기척을 숨기고 등 뒤로 돌아오는 방식이 늘 유리했다. 유리함을 상쇄하는 일은 등불의 법이 아니라 칼의 법의 몫이었다. 두 법이 같은 문단에 얌전히 서 있는 풍경은 여전히 낯설었다. 남창과 북창 사이에 비어있던 하얀 칸에 마침내 얇은 선이 그어졌다. 그 선은 무린맹이 그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걸어가며 남긴 흔적이었다. 흔적의 합이 지도에 옮겨지는 절차는 간단해 보였으나 실제로는 마음을 낮추는 의식이 필요했다. 낮아진 마음은 지금까지 옳았던 것을 잠시 옳지 않게 만드는 용기를 요구했다. 용기가 모일 때 폭력은 더 멀리 물러났다. 물러난 자리에서 등불은 밝아졌다. 밝아진 빛 아래에서 어린 발은 더 크게 벌어졌다. 발의 간격이 넓어질수록 길은 완만해졌다. 완만함은 문명을 느리게 밀었다. 느린 문명이 그날 밤 강호의 가장 큰 성과였다. 하늘의 가장자리에 흰 구름이 모이기 시작했다. 구름의 밑면은 아직 밝았으나 속살은 점점 두께를 키웠다. 두꺼워지는 속에서 번개가 자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들리지 않는 소리는 언제나 가장 무서웠다. 그러나 공포는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 허리가 굽혀지지 않자 사람들의 발이 바람보다 먼저 의식을 고쳤었다. 우산을 펴는 순서, 장작을 덮는 순서, 아이를 안치는 순서. 순서가 정리되는 동안 전선은 아직 그려지지 않았다. 그려지지 않은 지도는 잠시 안전했다. 안전한 잠깐이 길을 붙잡았다. 붙잡힌 길이 다음을 준비하도록 탑의 기도와 길의 기도가 같은 시간대에 겹쳤다. 겹침이 어색하지 않았다. 어색하지 않음은 기적이 아니었다. 다만 많은 수련과 작은 배려의 총합이었다. 총합이 하룻밤의 균열을 덮었다. 균열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윤곽이 보였다. 보이는 윤곽 앞에서 칼은 잠시 주저했고 주저하는 동안 숨이 길어졌다. 길어진 숨이 아이의 잠을 길게 만들었고 길어진 잠이 내일의 판단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선명함은 번개를 부르지 않았다. 번개는 이미 구름 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자라는 속도는 느렸다. 느림은 희망이었다. 무린맹은 사파의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감지는 곧 공격이 아니었고 포용도 아니었다. 다만 정확한 호흡이었다. 정확한 호흡이 길을 지켰고 길이 지켜지는 동안 형과 동생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음의 문장을 준비했다. 문장은 칼이 아니었고 팝도 아니었다. 둘 사이의 공백이었다. 공백이 다음 장면의 무대를 깔았다. 무대 위로 곧 많은 발이 오를 예정이었다. 균열은 위협이었고 동시에 기회였다. 무린맹의 귀는 바람의 문법을 다시 익히고 길의 눈은 등불의 문법을 더 깊이 새겼다. 칼과 밥, 규범과 습관, 탑과 숲이 같은 장에 배치되는 동안 강호의 숨은 길어졌다. 긴 숨이 가능한 밤은 오래 남는다. 오래 남는 밤 위에서 다음 장면의 제목이 천천히 떠오른다. 균열 위를 건너는 다리가 놓일 차례다. 피의 언어와 길의 언어가 처음으로 같은 문장 안에서 손을 맞잡을 순간 강호의 지도가 다시 한번 얇게 그러나 분명하게 수정된다. 강호의 바람이 멈춘 날이었다. 오랫동안 균열의 선 위를 걸어오던 두세 개가 마침내 서로를 마주보았다. 한쪽은 어둠으로 이름을 지었고 다른 한쪽은 길로 운명을 다듬었다. 그러나 피의 흐름은 언제나 같은 강을 향해 흘렀다. 오늘의 이야기는 두세 개가 그 강 위에서 같은 배를 띄우는 날의 기록이다. 칼이 맹세의 잉크가 되고 피가 문장을 완성하던 밤. 강호의 운명이 새롭게 다시 쓰였다. 남쪽 끝 천마성에서 세 번째로 먼 사막지대는 바람의 무덤이라 불렸다. 바람이 무덤이라면 그곳의 모래는 시신이었다. 한낮의 빛은 검은 유리처럼 반사되어 길의 방향을 지었고 밤의 별빛은 거꾸로 떨어지며 어둠의 무게를 늘렸다. 그곳에 서 있는 한 사내가 있었다. 그는 바람을 쫓지 않았고 바람의 흐름을 읽지도 않았다. 대신 모래가 깔린 방향을 손끝으로 재며 그 안에 기운을 세웠다. 그의 이름은 장현이었다. 추방 이후 사파의 심장을 돌며
배운 수련이 이제 완성 단계에 있었다. 몸의 균형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고 숨의 길이는 바람의 궤적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는 사막의 가장자리에서 피 묻은 돌 하나를 꺼냈다. 그 돌은 오래전 천운이 천마성에서 보냈던 보이지 않는 신호였다. 피가 굳어검게 변한 돌의 표면에는 짧은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문장이 아니라 초대장이었다. 천마신교의 문이 다시 열린다는 신호. 같은 시각 천마성의 남쪽 제단에서는 붉은 빛이 아닌 검은 등불이 켜지고 있었다. 그 빛은 기름이 아니라 피로 타올랐다. 제단의 중심에는 천운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맹주의 아들이 아니었다. 수련의 끝에서 그는 천마진의 그림자를 닮았고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 피의 흐름이 마음의 길을 대신했고 손끝의 움직임이 마음의 명령보다 빨랐다. 천우는 성의 천정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오래된 문장이 적혀 있었다. 피는 구속이 아니라 합이다. 그 문장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 것은 오직 천우뿐이었다. 오늘 밤 그 문장은 다시 쓰일 것이다. 단 하나의 피로 시작된 약속이 이제 강호 전체의 서문이 될 것이다. 사막과 천마성을 잇는 골짜기에는 오직 한 줄기 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도 사람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땅 아래서 끓어오르는 피의 박동이었다. 그 박동은 하우문의 잔당이 몰래 심어둔 피의 사기라 불리는 의식용 도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것은 피의 주인을 감지하고 서로 다른 혈맥의 진동이 일정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 울렸다. 장현이 사막의 문을 넘어올 때 그 피의 사기가 천마성의 재단과 공명했다. 그리고 두 박동이 일치하는 순간 천운의 손끝에서 불빛이 켜졌다. 불이 아니라 합의의 신호였다. 밤이 깊어지고 사막의 모래가 식을 무렵 천마성의 대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문은 철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피와 돌로 엮은 구조물이었다. 문이 열리자 안쪽의 공기가 처음으로 살아있는 냄새를 냈다. 그 냄새는 곡식이 아니라 피였고 그 냄새 속에서 장현의 걸음이 멈췄다. 그의 손목 위에 낙인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 빛은 천운의 낙인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두 개의 낙인이 같은 진동수를 가질 때 문은 완전히 열렸다. 이것이 피의 동맹의 첫 순간이었다. 단 한 방울의 피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모든 존재가 피로 맺어졌다. 문이 열린 그 밤 강호의 별들은 하나씩 불이 꺼졌다. 천마성의 내부에는 오직 한 자루의 검만이 있었다. 그 검의 이름은 천열검. 전쟁의 신이 사용했다는 전설이 전해졌으나 지금은 단지 피의 의식을 완성하는 도구였다. 천우는 그 검을 들었다. 검의 무게는 금속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이었다. 그가 검을 세우자 그림자가 벽을 타고 천장까지 올라갔다. 그림자는 장현이 서 있는 사막까지 닿았다. 그 순간 형과 동생의 그림자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 검의 끝이 하늘을 가르고 그 끝에서 나온 피의 선이 사파의 본거지를 향했다. 그 선은 곧 연합의 서명선이었다. 사파의 지도자들이 모인 그 밤 술과 피가 섞인 잔이 바닥에 돌았다. 그들은 왕을 원하지 않았고 지도자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맹세가 필요했다. 그 맹세는 칼이 아닌 피로 이루어졌다. 피는 서로 다른 문장을 같은 언어로 번역하는 매개였다. 사파의 우두머리들이 한 명씩 손끝을 베어 그 피를 모래 위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 피가 모두 모였을 때 장현이 걸어 들어왔다. 그의 발 밑에서 모래가 갈라지고 천마성의 빛이 그 위로 내려앉았다. 그 빛이 피와 섞이자 피가 흘러야 할 방향이 생겼다. 그 방향은 곧 동맹이었다. 의식은 이름을 허락하지 않았다. 누가 맹세했고 누가 피를 흘렸는지는 기록되지 않았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파괴할 수도 없었다. 모래 위에 피가 완전히 말라붙을 때까지 그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언어가 되었고 침묵이야말로 맹세의 증거였다. 그날 밤 이후 사파의 지하에는 피로 맺은 동맹자의 문양이 새겨졌다. 그 문양은 눈으로 볼 수 없었고 피로만 느낄 수 있었다. 느낄 수 있는 자만이 새 시대의 주인이 되었다. 동맹의 피가 식어갈 무렵 천마성의 동쪽 창문이 열렸다. 붉은 해가 뜨지 않고 검은 태양이 하늘을 물들였다. 천우는 검을 땅에 꽂았다. 그 순간 땅이 울렸고 성의 벽에 걸린 수많은 검들이 동시에 떨렸다.
그 떨림은 경의가 아니라 경고였다. 경고는 피의 전조였다. 천우는 알고 있었다. 오늘 맺어진 동맹은 내일의 전쟁이 될 것이다. 피가 합의의 언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분열의 씨앗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지 않는 자만이 다음 문장을 쓸 수 있었다.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남쪽의 무린맹 관문에서 사파의 문장이 새겨진 피의 봉서가 발견되었다. 봉서 안에는 아무 글도 없었으나 피의 결이 정파의 묵음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것은 하나의 신호였다. 동맹은 이미 성립되었다는 것. 그리고 균열은 이제 공식이 되었다는 것. 무린맹의 장로들은 말없이 봉서를 불태웠지만 그 재가 바람에 실려 다시 북쪽으로 날아갔다. 그 재가 닿은 곳마다 등불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대의 첫 맥박이었다. 사파의 지도자들과 천마성의 사제단이 각자의 문장을 하나로 합쳤다. 하나는 피로 쓰였고 다른 하나는 불로 새겨졌다. 피와 불이 섞이는 순간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 연기는 오래된 하늘의 문장을 덮었다. 정은 깨끗하고 만은 더럽다. 그 문장이 사라졌다. 대신 새로운 문장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피는 모두 붉다. 강호는 색을 잃었고 대립의 경계는 흐려졌다. 흐려진 경계 안에서 형과 동생의 길이 다시 이어졌다. 동맹이 맺어진 다음날 새벽 하늘에서 검은 비가 내렸다. 그 비는 피의 잔향이었다.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눈을 감았고 검은 빗물이 피부 위를 흘렀다. 그 순간마다 오래된 기억이 씻겨 내려갔다. 정파의 제자와 사파의 무사가 같은 우산 아래 서 있었다. 그들의 발밑에 고인 물은 하나였다. 그 물 위에서 새로운 강호의 지도가 그려졌다. 피의 동맹은 말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은 언젠가 변질되지만 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의 언어는 값이 비쌌다. 누군가는 흘리고 누군가는 지켜야 했다. 그 균형을 맞추는 일이 곧 강호의 운명이었다. 천우는 천마성의 제단 위에서, 장현은 사막의 중심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천리의 거리와 한 줄의 피가 있었다. 피는 말없이 흘렀고 그 흐름이 바로 세상의 채편이었다. 피는 사람을 갈라놓기도 하고 다시 이어놓기도 한다. 오늘의 피는 칼이 아닌 문장이었다. 천마신교와 사파는 서로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피로 맺어진 약속은 언제나 붉은 대가를 요구한다. 강호는 이제 그 값을 치를 준비를 한다. 피의 냄새가 바람을 타고 산맥을 넘는다. 강호의 등불이 흔들리고 침묵하던 탑들이 다시 눈을 뜬다. 이제 피의 문장이 검의 언어로 번역될 차례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